러셋 교수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인용된 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있더만 나머지 언론사는 인용도 안 하고 이 사람의 무슨 책이 출간된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뉴라이트 교수야. 미국 뉴라이트 교수였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 군수산업체가 전쟁을 부추긴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체가 전쟁을 부추겨야 주식이 오른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쟁 때 보니까 미국의 군수산업체의 주식이 내려가더라. 주식값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논리는 잘못됐다. 어때요? 그럴싸해요? 이걸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뉴라이트 국정원들이 막 퍼돌리고 있어.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 듣고 살짝 그런가 싶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자,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이 전쟁을 부추기는 이유가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산업체의 주식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이론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럴싸해 보여요? 자, 이 사람의 주장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가장 큰 잘못은 뭘까? 뭐가 잘못일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또 올릴게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자, 전쟁 때는 군수산업체의 주식만 떨어질까요? 다 떨어질까요?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죠. 그죠? 이 사람의 주장이 맞으려면 전쟁 시기에 다른 주식들의 낙폭과 군수산업체의 주식의 낙폭을 비교해서 군수산업체가 더 떨어졌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모든 주식이 떨어지고 그나마 군수산업체 주식은 덜 떨어지는 거야.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런 말에 넘어가? 아니, 거실에서 추리닝 입고 방송하는 나도 아는데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그런 말에 넘어가? 자, 무엇보다 이 군수산업체는 전쟁의 공포를 파는 거야. 전쟁의 공포를 팔아서 주식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의 이론은 이 군수산업체가 전쟁의 공포를 판다 그랬지 전쟁을 일으킨다고 안 했어. 그죠? 전쟁의 공포를 팔아서 주식값을 띄우려고 한다. 한마디로 사드 회사가 그 미국의 무식한 의원한테 돈 주고 후원금 받은 거 인증됐잖아. 증명해냈잖아. 미국에서 사드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금 받아 처먹은 의원들이 사드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사드를 팔아 처먹는 거야. 한국에서 사드 배치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드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폭등했대잖아. 그거 노리고 하는 짓이라고. 어쩌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미안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어쩌라고요? 들어올 때 어쩌라고요? 같은 애들은 안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 미안해. 꺼져. 자, 이해 못하는 너를 그냥 받아들인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너는 블랙이야? 예. 한마디로 무기회사의 주식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 공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냉전체제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잖아. 그죠? 예. 뭐 하는 년이요? 아니, 이걸 그냥 강퇴시키면 어떡해요? 예. 예, 강퇴 취소를 하고 그러면 말 올라오나? 그냥 얘가 그 강퇴당하기 전에 했던 말을 그냥 지워주는구나. 예. 법정에서 만나. 예. 자, 아닌가? 지네 엄마한테 한 욕인가? 야, 임마! 네가 아무리 임마 인생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도 그렇지 임마 어따 대고 니네 엄마한테 뭐 하는 년이야 이래. 임마 니네 안방에 가봐. 니네 어머니가 지금 토하고 계셔. 망치 부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렇게 모자란 놈을 낳고 미역국 먹은 거 토하고 있습니다. 방 닦아 임마. 네 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낫다 임마.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드를 지금 반대하고 있다. 정말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으면 미국 워싱턴에 백악관 1.5km에다가 엑스밴더 레이더를 놔봐.
아니면 미국 의회 1.5km 지점에다가 엑스밴더 레이더를 설치해봐. 그럼 우리도 받아들일게. 그때 내가 반대 안 할게. 됐어? 어? 미국의 이게 워싱턴의 초등학교 앞에 엑스밴더 레이더를 설치해봐. 우리 성주의 아이 초등학교 애들처럼 엑스밴더 레이더를 같은 위치에 설치해보라고. 그래서 니네가 안전하게 한 10년 다니는 거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때 가서 허락할 테니까. 됐어? 어디서 이것들이 지금 안전하다는 개구라야. 사드의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애들더러 가서 인증해 오라 그러세요. 가서 인증해 오라고. 네가 직접 엑스밴더 레이더 101m 지점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든지 아니면 엑스밴더 레이더 2km 3km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오든지 그거 인증하라고. 인증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떠들으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공기청정기 아니 뭐야 그 가습기에 그 가습기 청소하는 물질이 그게 사람을 죽일 거라고 누가 알았어. 이게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문제 아니야? 마찬가지에 지금 엑스밴더 레이더 앞에 3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없어 전 세계에.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전자파에 뭐 안전하다는 무슨 특수 뭐 초능력자들이야? 왜 이 지랄들이야? 어디다 대고 안전하다고 거짓말이야? 자, 여러분 이 뉴라이트 얘기 마저 할게요. 이 브루스 러셋이란 사람을 막 지금 막 팔고 다녀. 그래서 군수산업체가 전쟁 때 돈을 번다는 이론이 잘못됐다. 그 배우고 그런 거야? 못 배우고 배운 척 하는 거야? 배우고 그런 거면 등록금이 아깝고 못 배우고 배운 척 하는 거면 허세를 버려. 이 뉴라이트 교수들이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뉴라이트 교수들도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우리나라가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해요. 그게 우리나라 친일파 이 개새끼들이 죄송합니다. 강아지 여러분 죄송해요. 개새끼라 해서 미안해요. 이 개젖을 빨아야 되는 친일파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 딱 개젖을 빨아야 돼. 사람 젖은 아깝기 때문에 개젖을 빨아야 되는데 개들한테 가서 젖 좀 주세요. 그럼 개들이 나는 너 같은 새끼한테 젖 못 준다 이러면서 개가 젖도 안 줄 거야. 이 개젖을 거절당할 놈들. 자, 좌우지간 이 새끼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제까지 일제가 식민지로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병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래. 야, 이런 구라구라 개구라를 봤나?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무슨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근대화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근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잘 들어요. 이거 고급이야. 근대화라는 말은 이게 역사적인 단어야. 요게 이제 그 사회과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정리한 용어가 근대화라는 말이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하려면 근대의 특징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려면 네 가지가 돼야 돼. 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둘째, 경제는 자본주의. 셋째, 사회는 평등사회. 넷째, 사상은 합리주의. 요 네 가지가 나타나야 뭐라고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 요 네 가지가 만들어져야 그 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제 때는 어땠을까요? 자, 대한민국 우리가 조선 총독부 총독 선거했어? 우리 민주적인 요구에 따라 총독이 왔나? 어디서 구라구라 개구라 이 똥구라 뱀구라를 치고 자빠졌어. 둘째, 조선이 자본주의 시대였다면 자본주의는 뭐야?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능력껏 성공하는 시대야. 그런데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 일본 놈들에게 아부하는 새끼들은 돈을 벌고 아부 안 하면 짓밟아 버렸잖아. 민족산업을 짓밟았잖아. 그게 정당한 자본주의야? 아니었어. 셋째, 우리 일제강점기가 평등사회야?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철저히 차별해서 조선 사람은 3일에 한번 패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했던 거 아니야. 강제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로 끌어가면서 그게 평등사회야, 씨발? 그 다음에 합리주의라는 게 뭐야? 미신이나 종교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그 비이성적인 시대를 극복하고 철저히 이성에 따라 사고하는 게 합리주의야. 야! 일본 귀신 모아놓은 신사참배 하라고 그런 신사에 가서 절하라고 지랄 연병을 한 게 그게 근대화야! 이 새끼들이 진짜 뇌에 구멍이 난 거야.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고 맨날 미국산 소고기 처먹고 뇌에 구멍이 나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못해. 이런 개젖을 빨놈 새끼들. 이게 어딜 가나 뉴라이트 새끼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외워야 돼요. 진짜 근대화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가 돼야 된다. 근데 일제 때는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 다음에 민족자본을 억압했고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였으며 신사참배를 강요한 비합리적 사회였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는 근대화였다. 개구라다. 개구라였다. 그때를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한 새끼들은 똥꼬에 불 댕겨야 된다. 가서 개젖을 빨아야 돼 저것들은. 자,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걸 밝혀내야 돼요. 위안부 협상에 그 서류를 내놔라 그랬더니 서류가 없대. 그러면 이건 협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제법상 이 문서로 남지 않은 건 조약으로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불가역적이다. 못 바꾼다. 아니 문서로 나온 것도 없는데 뭘 못 바꿔. 보니까 미국, 일본 애들은 우리 정부하고 발표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떠들고 있는데 한국의 박근혜만 지금 뻘소리하고 자빠졌어. 박근혜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나 진짜. 노래 한번 다시 들을까 병신년? 2016년 너무 괴로워요. 예. 을미년 다음 병신년이란 뜻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이제 국제사회로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국제사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지금 두테르테가 필리핀 두테르테가 지지율이 90%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조사했을까요? 필리핀 두테르테 지지율이 90%다. 누가 조사했을까요? 두테르테가 조사했겠죠? 두테르테가 세워놓고 총 들고 물어봤겠지. 너 나 지지하냐? 그러니까 90% 나왔겠죠. 그런데 이 90%라는 숫자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히틀러가 90% 지지받았어요. 박정희도 90% 지지받았어요. 두테르테가 90%의 지지를 받았다는 건 두테르테가 바로 독재자의 수치를 이루었다는 얘기야. 90%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지지를 표명한다는 얘기야. 히틀러도 박정희도 두테르테도 90% 지지를 받는 거야.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 90% 지지율이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한다. 막 죽인다. 재판이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막 죽이는 거야. 그게 이 히틀러와 박정희와 두테르테의 공통점이야. 심각한 문제죠. 또 하나의 독재자, 그 터키의 에르도안? 터키의 머시기 걔도 그 지금 그 쿠데타를 자작극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막 수백만 명을 막 그 해고하고 구속시키고 난리도 아니야? 자, 두테르테, 에르도안, 푸틴, 거기다 미국의 트럼프까지? 한국의 이 세계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의 에르도안,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 러시아의 푸틴, 한국의 큰일 났어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어요. 감은 오지. 자, 좌우지간 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얘네들이 등장할 때,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있고, 근데 김정은이는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 그냥 지 아버지 피 받아서 된 거고, 아니, 박근혜하고 김정은이가 동급이었어? 이거, 북한의 김정은이와 아까 얘기한 사람, 야, 김정은이가 투표로 당선됐냐?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쟤네들은 가만 보면 북한을 굉장히 이상사회로 아는 것 같아.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북한가란다? 저 새끼들은 진짜 북한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종북 새끼들. 맨 국정원 시벌놈들이 댓글만 달면서 간첩을 안 잡으니까 저렇게 월북을 종용하는 종북 세력들이 그냥 판을 쳐요. 아유, 이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옛날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누구야? 그 목을 따러 하시다 했던 게 누구지? 북한에서 주체사상 만들고 넘어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막 목을 따러 2번 왔던 걔가 남한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더니 네이버에 댓글 단 아이디가 5만이야. 딱 그것인 것 같아. 자, 하던 얘기를 돌아가면 두테르테나 터키나 두테르테나 에르도안이나 트럼프나 푸틴, 자, 이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황장엽이. 황장엽. 예. 얘네들의 공통점 박까지 전부 다 언론에서 만든 지도자들이야. 언론에서 이 모두 지금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세계의 지금 리더들이, 세계의 짱을 먹는 애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다? 하자가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뭐 대통령이나 총리로 나오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무능하다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뭔가 비리가 있어. 부정부패가 있어. 그래서 뒤끝이 깨끗하지 않은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을 세 번째, 모두 언론이 밀어. 각 나라의 미디어들이 들이다 밀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뭐하냐? 지네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면 막 스캔들을 터뜨려. 프랑스의 사르코지한테 그랬고, 올랑드한테 그랬고, 지금 트럼프 부인도 누드 사진 떴어. 얘네들은 지네가 불리하면 계속 그 스캔들을 터뜨려서 흔드는 거야. 뭐 박근혜가 정윤회를 만나갖고 7시간 동안 풍문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식이에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윤회 스캔들을 터뜨리듯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이 문제 많은 애들을 짱으로 앉혀놓고 스캔들을 터뜨려갖고 조정을 하는 거야. 배후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대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옥시에서 뭐 성인은 4억, 뭐 소아는 10억까지 최대 10억이면 다 10억이 아니야. 전부 다 10억 준다는 것도 아니야. 최대 10억이란 얘기는 10억을 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그만큼 안 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 옥시, 그 다음에 폭스바겐, 3M, 얘네들의 공통점, 다른 나라에선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다만 지랄한다는 거야. 3M이나 옥시는 다른 나라에서 팔지 않았던 그런 그 독극물을 우리나라에서만 팔았어. 폭스바겐은 다른 나라에는 18조 원씩 배상금을 물어주면서 우리 국민한테만 물어주지 않고 있어. 얘네들이 지금 한국을 뭐라래? 국제 호갱을 만들고 있어. 자, 그러면 옥시, 3M, 폭스바겐 이 시벌 것들이 나쁘냐? 자, 얘네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지랄 하냐?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폭스바겐이 부도덕한데 그 자동차를 산 소비자가 문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자,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보다 더 더러워요? 똑같아요.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그 매연량이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량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을 산 사람들만 욕을 해. 호갱이고 무슨 의식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냐 하면 지금 국제 호갱이 된 문제를 소비자의 문제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언론이 나서서.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왜 얘네들이 한국에서만 독극물 팔고 한국에서만 배상을 해주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이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없고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제도가 제대로 없는 거야. 왜?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차게 규제를 완화해 왔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기업이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옥시 문제라든가 3M 문제라든가 폭스바겐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없애버린 게 결국 대한민국 소비자를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와 언론은 누구를 탓해? 소비자를 탓하고 있어. 아유, 이게 미국에서 이랬으면 이게 미국인들이 말이에요. 백악관 쳐들어갔어요. 백악관에 불 질렀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해. 그래서 이래. 예. 자, 다음 이야기. 자,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3,500분께, 3,500분이 넘게 시청하고 계시는데, 추천은 2,600. 자, 지금 한 900명이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죠? 니들의 정체가 뭐야? 다음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요, 괌에다가 B1B라는 폭격기를, 초음속 비행기를, 폭격기를 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이 B1B라는 이 초음속 폭격기를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뉴스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B1B 폭격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대. 그럼 뭐야? 지금 북한을 도발할까봐 비행기를 갖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반발한다면, 자, 그럼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B1B를 갖다 놓으니까 북한이 들고 일어났어. 들고 일어난다는 거야. 누구의 잘못이야? B1B를 갖다 놓는 미국이 문제인 거야. 지금 미국이 괌에다가 B1B 폭격기가 원래 없었는데 배치를 해서 지금 미국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야. 미국의 도발을 유도하는, 북한의 도발을 미국이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일본이 쳐들어가서 일본이 북한을 차지한다. 요런 시나리오인 거지. 그지? 지금 이 미국에서 B1B 폭격기를 괌에다 배치하는 건 한마디로 북한의 또라이 김정은을 자극하는 거야. 이거 봐라, 김정은 만세란다. 이 국정원이 썩을 놈들이 막 댓글만 달고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간첩들이 그냥 판을 쳐요. 김정은 만세래. 저 새끼 저거 국정원에서 잡아가질 않으니까 저래. 좌우지간 지금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계속 자극하고 있어. 북한이 사고 쳐주길 바라는 거야. 노리는 게 있다는 거죠. 북한이 계속 사고를 쳐줘야 미국의 무기를 그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미국 무기가 더 잘 팔린다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이야기는, 자, 여러분 다 보셨죠? 박원순 국정원 문건 진상규명 못하면, 자, 요거 말고 요 전에 여러분 이거 들으셨죠? 2013년에 국정원에서 박원순을 제압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게 터졌어. 근데 그러자 검찰에서, 한국의 검찰에서 그 문건을 국정원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 그런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그거 국정원 문건 맞다라고 증언을 했어. 그게 시사인에 나왔어. 그 다음에 박원순 관련해서 그 나온 내용들이, 예, 박원순 관련해서 나온 그 시사인 기사를 좀 봅시다. 예, 박원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기사, 이 시사인에 나와 있는 박원순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왜 그 원문 기사는 없고, 원문 기사는 없을까? 예. 자, 이 국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박원순을? 예. 이 한겨레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나요? 국정원 문건 내용이? 국정원에서 박원순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예, 요거를 지금 제대로 우리가 진상규명을 못하면 이번 대선에서 또 우리 후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죠. 예,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안 문건 국정원 작성한 거 맞다라고 지금 이제 시사인에다가 증언을 한 거예요. 국내 정보 분석국에서 작성했다. 부서까지 나왔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 더민주 공작정치 망령이 부활한 거다. 전모를 밝히겠다. 2013년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국정원의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문건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는 전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각하 처리한 바 있다. 각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예 사건으로 접수를 안 했다는 얘기야.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일일 보도했다. 국정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서를 작성한 곳은 국내정보분석국이라며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서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 실제 국정원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 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라고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또 박원순 제안 문건의 내용대로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버이연합이 18번 데모했잖아. 그거를 국정원이 돈을 내고 관리했다는 얘기야. 이와 관련해 김미화 탈북 어버이연합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퇴직 모임 간부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는 인물도 없고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라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대신 전했다. 왜 대신 전해? 지금 추선희는 나와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 이게 국정원에서 돈 받았다라고 맨 처음에 나온 게 추선희 장부에서 나왔던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대신 전하냐고? 나와서 직접 얘기해봐봐. 박원순 제안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박 시장을 향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여 목 놓아옵니다. 진실만이 우리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 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왔죠. 직접 나온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세상에 공개됐던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9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 2013년 세상에 공개됐던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사찰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문건이었죠. 당시 검찰은 이건 국정원 문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론 내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건이 사실이었다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나온 증언을 보면 박원순은 종북좌파에 거두다, 철저히 흠집내라,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런 취지의 지시들을 계속 받아왔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군요. 누구보다도 당사자 입장이 궁금합니다. 박원순 시장 직접 만나보죠. 박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도는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국정원의 인질이 되게 할 수는 없지요. 국정원의 인질이요? 그동안 우리가 뭐 공작정치, 정보기관 이런 그 말을 들어본 지가 참으로 오래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7, 80년대 독재 정권 시절에 불의의 시대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고 헌정질서 파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예.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도 또 저 아닌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도 꼭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근데 지난번 대선 때 뭐 댓글 사건도 있고 해서 다 수사도 되고 재판도 되고 이랬는데 설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 일뿐만 아니라 예. 그 문건에 보면 예. 여러 가지 뭐 박원순 죽이기, 뭐 흠집 내기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 전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실천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이른바 어버이연합이라는 곳이 예. 저를 상대로 19번이나 집회를 한다든지 예. 또 사실 뭐 방송의 경우에도 이 박원순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기사를 자꾸 내보내라. 그런데 저는 양심상 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고백한 방송사 이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자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제가 출연하기로 돼 있다가 취소가 된다든지 예. 녹화된 방송조차도 불방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전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 2009년 4월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박 시장을 주시하면서 종북 좌파의 거두다, 흠집 내라 뭐 이런 지시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희망제작소 대표셨잖아요. 정치인 아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인도 아니고 그저 일개 시민단체 대표인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때 서울시장이 나와서 당선될 줄 미리 알았나 보죠. 뭐. 선견지명이 있어서. 네. 근데 사실 그때 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에 나서달라 이런 제안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제안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뭐 그 기사에도 언급돼 있지만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라는 말을 듣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고 보았다. 싹을 잘라야 한다고 보았다. 네. 싫은 말이에요. 2009년 6월, 그러니까 2009년 4월에 원세훈 원장 취임했고 2달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 그 당시 이제 박원순 대표가 사찰 의혹을 이미 그때 제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찰받고 있는 것 같다. 그때도 그러니까 낌새를 느끼셨던 거예요, 이미? 네, 그랬죠. 제가 아는 뭐 기업인들한테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제가 강의를 어디 나가면 뭐 정보과 형사들이 다녀갔다는 그런 얘기 뭐 수없이 들었죠. 근데 그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국정원은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국정원도 뭔가 당당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네, 저는 뭐 그 소송 자체도 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소송 자체도? 왜냐하면 국정원이 어떤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다면 그 개인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겠습니까? 위축되겠는가? 네. 그리고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당시 국정원 내 법무팀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소송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국정원장이 밀어붙여서 소송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13년에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게 공개가 되죠, 세상에. 이제 이 문건이 어떤 거냐면 2011년 11월 24일자로 작성됐다고 써 있는 이제 문건이었는데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면밀한 제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가 적기에 터뜨려서 제압하라. 또 어버이 연합 등의 집회, 항의 방문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 이런 뭐 등등등등 해서 5장짜리였습니다. 지금 이 문건도 국정원 것이 맞다. 이렇게 전 직원들이 증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13년 5월에 진선미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은 이거 우리 문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예. 부정을 했고 나중에 검찰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리가 됐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검찰도 이거를 조사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조사했거든요. 근데 국정원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그 문건이 국정원에 작성이 된 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국정원 아주 핵심 직원들의 예. 이번 정언이 이제 이 문건이 국정원에 작성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건에 나온 그대로 예. 실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핵심 증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익명이에요, 익명. 국정원 전 직원들 복수라고는 하지만 이름을 하나도 밝히지 않아서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이런 걸 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 그분들이 이제 정언을 하겠죠. 그리고 기자들이 다 그런 거는 뭐 녹음이나 이런 증거를 확보하면서 예. 취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녹취를 했을 거다. 네. 예. 만약 이게 익명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혹은 뭐 특검이 나서서 혹은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정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 권력 앞에서.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해야 된다.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검도 있고 청문회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나서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비단 박원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음지에서 예. 정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국민 감시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겠습니까? 명색이 서울시장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예. 청문회가 실시돼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아까 검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창했던 것이 이른바 공수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셀프 개혁이라는 게 예. 본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또 국회 뭐 사법부 이런 쪽 아주 고위 권력 기관들을 수사하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예.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대선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런 말씀. 근데 이 증언은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후로도 지금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고. 그 후로도 뭔가를 느끼세요? 그럼요. 어버이 연합의 시위는 사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됐고요. 일부 방송사들의 그러한 행태는 사실 뭐 그 이후에 또 벌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도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느끼세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방송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 예. 아마 이 서울시나 저를 흠집내는 그런 기사들은 많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출연하거나 예. 이런 사례는 과거에 비하면 없죠. 잘 없죠.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지시가 내렸다기보다는. 네. 근데 그 국정원 문건에 보면 뭐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박원순 죽이기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고, 그게 저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적용되고 생각하고 있다. 있습니다. 혹시 그런 뭐 방송에서 이야기가 제외된다든지 그런 것 말고
다른 식의 어떤 사찰이나 이런 느낌도 받으세요? 아니 뭐 그런 일상적으로 뭐 그런 거야 있지 않겠냐 싶고요. 네.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좀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소송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본인의 느낌으로는 지금도 진행형 같다. 이것만은 분명한 말씀. 네네. 알겠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이게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직사회의 가장 큰 이슈 김영란법 얘기를 안 하고 끝낼 수가 없네요. 합헌 결정이 나긴 났지만 수정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질 않고 있고 특히 식사3 선무로 경조사기 10 이걸 수정해야 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ROTC라고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총체적 부패공화국. 저는 부패가 있어야 경제가 산다. 이런 논리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제 이 김영란법보다 훨씬 센, 우리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되는 이런 박원순법을 만들었거든요. 서울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고 나니까 예. 비리 사건이 확 줄었어요. 어허. 저는 이 부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농어촌의 타격이 너무 크다. 화훼 농가들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수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국산 농민이나 어민, 서민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농산물, 뭐 축산물을 소비하는 예.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안 그대로 고수하면서 다른 보완책을 생각해야지 원안을 흔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게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질문거리가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박 시장의 방송 출연을 막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녹화한 부분까지 지금 나왔죠. 녹화한 부분까지 방송이 불방된다는 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야. 박원순 시장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려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방송 인터뷰를 하고 이래도 녹화까지 다 해놨는데 방송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얘네들은 철저히 박 시장을 짓밟아야 했을까요? 근데 이건 박 시장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문재인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전 대표도 철저히 언론에서 배제하고 있잖아. 그죠?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표처럼 그러니까 박원순, 문재인, 안희정의 공통점이야. 절대 언론에 노출이 안 돼. 근데 맨 쓸데없는 사람은 디립다 나와. 그죠? 전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와. 근데 이 뭐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안희정처럼 실제로 이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3명은 절대 안 내보내는 거야. 박지원, 김한길, 이재명 이런 애들은 날마다 나오잖아. 하다못해 손학규까지. 언론에서 그냥 디립다 써대는 거야. 근데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희정은 언급도 안 해. 절대 언급을 안 해. 부정적인 기사도 없어. 근데 이제 문재인은 아예 기사를 안 쓰고 있고 지금 그 박 시장은 되게 부정적인 기사만 쓰고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안희정은 기사를 아예 안 쓰고 있어. 아예 언론에서 들여다보지도 않아. 언급을 안 해. 잊혀진 존재로 만들어. 그 다음에 박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해. 근데 뭐 이재명은 완전히 언론에서 빨아주는 거야. 왜? 얘네들은 이제 이재명을 키우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면 지네가 거리가 많은 거지. 방송할 거리가 많은 거야. 그리고 뭐 박지원 날마다 나와. 모든 언론 매시간 나와. 요게 차이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대권 후보와 다른 박원순만의 비밀이 있어. 왜 국정원은 이토록 집요하게 박원순한테 매달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이토록 국정원은 집요하게 박원순에게 매달리는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원순이 뭐 전문가야? 국가보안법 전문가. 박원순이 하버드 법대하고
하버드 법대하고 서로 그 주고받고 토론하고 했던 내용이 뭐냐? 국가보안법 문제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뭐냐 하면 모든 법이라는 건요. 법을 공부해본 사람 알 거야. 법과 사회 이런 데도 나왔어. 옛날에 그 애들 사회탐구에도 나왔던 내용이야. 법이라는 건 적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명확해야 돼. 무엇이 범법 행위인지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지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뭐냐?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뭉뚱그려져 있어.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처벌하고 싶은 사람은 처벌하고 처벌하고 싶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신은미라는 사람이 그 북한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 그런데 그 신은미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무슨 초대 보수 국회의원이었다며. 초대 보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신은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그랬단 말이야. 원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싶었지만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추방만 했어. 그런데 신은미가 했던 행동이 누구랑 똑같으냐? 박근혜랑 똑같은 거야. 뭐요? 박근혜는 똑같은 짓을 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안 해. 근데 신은미는 똑같은 일을 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어. 이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예요.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이 누구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뭐 조선일보 사장이나 박근혜나 동아일보 사장이나 재벌들이 가서 김일성 빨아준 거는 처벌을 안 해. 그런데 임수경이나 신은미 같은 사람이 가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해. 무엇보다 박근혜가 썼던 그 자서전, 근데 김정일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선친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를 각별하게 대우해줬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김정일을 추켜 세워요.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북 단일기만 흔들고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막 신경질을 냈다라고 그 정몽준이가 증언을 한 게 있어. 정몽준이 또 자서전으로 썼어. 박근혜는 지 자서전으로 김정일을 막 치켜 세워주고 정몽준이는 자기 자서전에서 박근혜가 2002년에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단일기를 안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었냐고 막 신경질을 냈다라고 자서전에 쓴 적이 있어. 자,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지금 만약에 내가 박근혜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석기 옆방에 날 잡아놓겠죠. 그죠? 그런데 박근혜니까 처벌 안 해. 이게 뭐냐? 국가보안법의 문제인 거야. 지네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만 잡아놓는 법. 그게 국가보안법이야.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정말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어때야 돼요?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법 앞에 평등해야 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처벌받지 않고 다른 사람은 처벌하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면 법 해석을 지 멋대로 하는 거야. 법 해석을 지 멋대로 하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주관적으로 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거, 요게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누구냐? 박원순이래. 몰랐어. 박원순이 그 하버드 법대에서 인정한 세계적인 국가보안법 전문가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법학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제대로 언급을 못했었나 봐. 근데 박원순 시장이 국가보안법에 관련해서 책을 3권인가 4권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의 구석구석 모든 문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박원순인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기어이 목숨을 걸고 박원순을 짓밟는 거야. 혹시라도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이 나만 할 수가 없거든. 그거야. 혹시라도 박원순이 뭐 이 대권 후보로 성장해서 무슨 총리라도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총리라도 된다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거거든.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면 지네들 밥줄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댓글 달고 자빠진 저것들이 다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 시장을 들이다 짓밟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이 박원순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 4.3 평화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4.3 평화공원을 가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 그 제주도 4.3 항쟁에 대해서 그 특별법을 만든 사람이 박원순이었대. 4.3 항쟁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박원순이었대. 그래서 그 제주도에 그 4.3 항쟁에 대한 기록이나 이 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박원순이 시장 되기 이전에 한 일이 더 어마어마한 거야. 박원순은 시장이 되기 전에 한 일이 굉장히 더 많았던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과거의 독재 정부의 심장을 정말 발기발기 찢는 일을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기어이 박 시장을 짓밟아야만 되는 거지. 자기네들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박원순인 거야. 사실 나는 이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봐요. 박원순 시장 얘기 나오니까 지금 중계방하고 본방에서 지금 다 합쳐서 한 15명 강퇴당했어. 때로 몰려와. 박원순 얘기가 나오면 미친 듯이 때로 몰려와. 그지? 지금 본방하고 중계방 보셨죠? 중계방에서 지금 한 10명 강퇴당했고 본방에서 지금 한 5명 블랙당했거든요? 딱 보니까 보이지? 박원순 시장 나오니까 요원들이 막 와갖고 난동을 피우는 거야 지금. 박 시장 얘기에. 인증이야 인증. 그만큼 박 시장이 무서운 사람이야. 솔직히 얘기해갖고요. 나는 이제 오늘 이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좀 제대로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대권 후보로서는 좀 멀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국정원의 반응을 보니까 국정원의 반응을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동안에는 박 시장이 그 존재감을 잘 몰랐는데 이 국정원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박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동안 몰랐어. 그러니까 무슨 야권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국정원이 판단한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지쳐 넘어질 때까지 짓밟는지도 몰랐어. 앞으로 박원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저히 짓밟고 괴롭혀서 존재감 제로를 만들었는데 결국 국정원이 부활시켰네. 그죠? 결국 국정원이 되살려냈어. 100% 온전히. 박원순의 가치를 그대로 복원해냈네. 지네들이 3년 동안 짓밟았는데 지들 손으로 그냥 홍보를 해줬네. 그죠? 박원순의 재발견이었어 오늘.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박원순에 대해서 왜 국정원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국정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박원순. 도대체 왜 그렇게 국정원은 박원순을 두려워할까요? 박원순이 그렇게 무서운 대권 후보예요? 우린 몰랐네? 오늘은 박원순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예. 자, 뭐요?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한반도의 제3차 대전을 야기하나요? 제발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구석구석 듣지 말고 좀 제대로 들어. 이게 지금 한반도에다 사드를 배치하는 게 이 3차 대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한반도에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 먹고 미국이랑 지금 한판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미 남중 국해에서도 지금 붙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사드가 그냥 사드가 아니야. 지금 제3차 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이 독재 권력이 지금 이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분위기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드를 배치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3차 대전이 사실 전면전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3차 대전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의 추측이야. 그러니까 지금 팩트는 뭐냐면 신냉전 체제, 미국과,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편먹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들과 지금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게 팩트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편먹고 중국과 러시아가 편먹고 서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드러난 팩트예요. 근데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추측을 이야기하자면 3차 대전이 직접 벌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봐. 왜냐하면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미국, 일본하고 전쟁을 해버린다면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버려. 그렇게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붙게 되면 전면전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폭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라는 건 항상 언제 일어나는 거냐? 부자들이 원할 때 전쟁이 일어나요. 부자들이 떨어진 떡고물이 있을 때 일으키는 게 전쟁이야.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과 중러 대 미일이 전쟁을 벌인다면 이건 전 세계 부자들이 같이 망하는 길이야.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전쟁은 권력자들, 부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 일본이 전면전을 붙어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전 세계 그 자본시장이 다 망가져버려. 자본의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부자들에게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면전을 원하진 않을 거다. 대신 뭘 할 수 있다? 국지전을 벌일 수 있는 거야. 국지전이라는 게 뭐냐면 연평도 사태 같은 거. 전면적으로 붙어서 전쟁을 하지 않지만 어느 특정 지역이 폭격되는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주 사드를 반대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주에 만약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면 성주가 국지전에 타겟이 되는 거야. 성주가 국지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주는 성향상 만약에 이 성주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거는 전면전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공격은 못할지라도 그 성주 군민들과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미군 부대야. 그래서 동두천이나 이런 데가 땅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미군 부대 근처가 개발이 안 되고 땅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는 거야. 부자들은 거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걸 아는 거야. 거기 땅 사놨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지전에 타겟이 되면 자기 재산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부자들이 미군 부대 근처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이 안 올라가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군 부대가 있는 곳 위험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한 미군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를 배치한다? 한반도 전체를 중국과 러시아의 적으로 돌리고 타겟으로 만드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 똑똑한 국민이라면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자, 현재까지 그 사드 반대 백악관 서명, 현재까지 사드 반대 백악관 서명의 숫자가 43,043명 맞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숫자는 43,043명이 43,043명이 사드 반대 서명을 했다고 나오네요. 이제 그 6,900 몇십 명이 오늘 밤 안에 반대 서명을 하셔야 제가 목요일날 2시에 생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43,066명까지 확인했어요. 43,066명을 확인하신 분이 있답니다. 자, 숫자 확인하시면 캡처 뜨세요. 왜냐면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애써갖고 한 50명 올려놓으면 한 20명 줄어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확인하시면 반드시 캡처를 뜨세요. 그래서 최고 숫자를 계속 갱신하게. 그래서
오늘부터 재방송 수요일날 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캡처 뜨시면서 숫자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밤 자정까지 5만 명이 돼야 5만 명이 돼야 제가 목요일날 2시에 생방송을 다시 합니다. 지금 43,183명? 확실해요? 자, 어떻게 그 서명하냐고요? 자, 휴대폰을 꺼내세요. 그 다음에 포털에서 사드 백악관 서명 또는 성주 백악관 서명을 치세요. 그러면 블로그가 나와요. 그 블로그를 치고 들어가시면 가령 성주 백악관 서명 그러면 사드 배치반대 백악관 온라인 서명 동참하기라는 블로그가 떠요. 그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파란색으로 서명하는 방법 그래서 주소가 나와요. 백악관 주소야. 그러면 이제 위더 피플이라는 백악관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맨 밑에 보면 여기 사인 나우라는 걸 누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뷰 더 모어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쭉 뭘 볼 수 있냐? 각 그 백악관에다가 요구하는 서명의 실시간 수치를 볼 수 있어요. 43,183명. 현재 43,183명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지금 43,183명이 서명한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은 43,000 몇 명까지 봤어. 최고 숫자. 900명대는 아닌 것 같고요. 43,000 지금 183명까지 제가 봤고요. 이렇게 뭐 44,000명이다. 이렇게 뻥 까는 애들은요. 블랙을 걸어야 돼요. 그 안 좋아도 웃자. 너 지금 계속 뻥 까고 있는 거지. 너 안 좋아도 웃자는 지금 근거 없는 뻥을 까고 있는 관계로다가 너는 영구 블랙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풀어주겠어. 절대 블랙 안 풀어줘. 자, 그래서 44,024명? 잘못 보신 것 같아요. 44,024명이라고 보신 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43,000명대예요. 43,000명대인데 지금 허위 숫자. 자, 지금 44,000명 봤다고 얘기하신 님 있죠. 거기서 춤추냐? 지금 캡처 올리세요. 지금 님이 보신 화면을 캡처 못 올리면 10초 안에 못 올리면 님은 블랙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일단 제가 채팅 금지해놓고 기다릴 건데 님이 지금 본 화면을 캡처 올리지 않으면 블랙 걸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니 43,183명 나오죠? 그죠? 오늘 밤 12시까지 5만 명을 채워야 돼요. 5만 명 채워야 됩니다. 캡처본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우리 방송국, 방송국에서 컴퓨터에서 지금 님이 보신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새로 고침을 하면 나갔다가 1시간쯤 지나서 새로 고침을 하면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 43,183명 보이세요? 43,183명 숫자가 지금 거울 효과 때문에 반대로 나오는데요. 43,183명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자, 서명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들어가서 사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녹색 사인 나우라는 녹색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돼요. 사인 나우를 딱 클릭하시면 네모칸 3개가 나와. 이름 쓰고 맨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성을 쓰고 세 번째 칸에 이메일 주소를 써. 여러분이 쓰는 메일, 다음 메일, 네이버 메일, 네이트 메일, 지메일, 메일을 주소를 써. 그 다음에 사인 나우라는 버튼을 또 한 번 눌러.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메일함으로 가세요. 그러면 백악관에서 위더피플에서 보낸 메일이 들어와 있어. 만약에 안 들어와 있다. 스팸함을 보세요. 이게 백악관에서 보낸 게 미국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간혹 어떤 메일은 스팸으로 처리가 돼. 그래서 스팸함에 보면
위더피플에서 보낸 메일이 들어있어요. 그럼 메일을 딱 클릭을 해서 열면 뭐라고 쌀라쌀라 나와. 그건 다 읽을 필요 없어. 중간 부분에 보면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두 줄이 나와. 첫 번째 줄에 컨펌이라고 나와요. 컨펌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클릭을 딱 해야 서명이 완료되는 거야. 컨펌까지 메일을 열어서 컨펌이라는 그 줄을 클릭을 해야 서명이 완료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확인된 숫자가 43,183명이 캡처로 완성된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새로운 숫자 보신 분들은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예. 캡처해서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 우리 중계방에 그냥 국정원 요원들 애쓰고 있어요. 자,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박원순 국정원 문건 진상규명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반복될 것이다. 피땀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 국정원 인질되게 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국정원 전 직원들이 박원순 제안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라고 증언한 것과 관련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국정원의 인질이 되게 할 수 없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박원순 시장이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 시절 불의의 시대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고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헌정질서 파괴라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도 또 저 아닌 다른 정치인 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른바 어버이연합이라는 곳이 저를 상대로 19번이나 집회를 한다든지 또 사실상 방송의 경우에도 박원순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는 기사를 자꾸 내보내라. 근데 저는 양심상 하기 어렵다. 저한테 와서 고백한 그런 방송사 기자도 있었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제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된다든지 녹화된 방송조차 불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5월 진선미 더민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서 뭐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했겠냐고 힐난한 뒤 무엇보다 그 문건이 국정원에 작성된 게 맞다는 핵심 직원들의 증언이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건에서 나온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단 박원순 문제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원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음지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파괴행위, 국민 감시 행위를 펼쳐지고 있겠나. 명색이 서울시장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창했던 것이 이른바 공수처다. 왜냐하면 이게 셀프 개혁이라는 게 본래 될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국정원 또는 국회, 사법부 이런 쪽을 아주 고위 권력기관을 수사하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고향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죠라며 공수처 신설을 촉구했다. 자, 제가 뭐라 했어요? 국정원 3년 안에 해체될 거라 그랬죠.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 자, 현재 43,616명 행복한 벌꿀님 그거 캡처 뜨셨죠? 예. 자, 국정원 3년 안에 해체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정보당국만 남고 국내 공작팀은 모두 해체될 겁니다. 예. 자, 국정원 직원들 지금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 처벌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양심선언하고 빨리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아. 안 그러면 너희들 아무런 배려 못 받고 철저히 너희 행동에 대해서 100% 물어내야 될 때가 온다. 두고 봐. 자,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예. 전당대회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망치 부인한테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자,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제 입장을 특별히 밝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까지 제가 조심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편들면 그거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다만 어떤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제가 하지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몇 그 팟캐스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또 그런 팟캐스트 지지자들이 그 더민주 온라인 정당, 온라인 당원들의 무슨 밴드가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그 뭐라 그러나 좀 비겁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캡처돼서 많이 저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저는 특정 팟캐스트가 그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그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예, 그렇게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예. 저는, 예, 그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 궤변을 늘어놓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하기 정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친노친문이란 이름으로 지지한다. 반대합니다. 저는요, 지금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의 최고위원 출신을 뭐 과거니까 잊어주자는 둥, 그래 놓고 친일파는 척결하재. 뭐 하자는 거야? 누구 맘대로 누구의 과거는 용서하고 누구의 과거는 용서 안 해. 친일파 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이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가자?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가자? 그런 정당을 누가 공당으로 인정을 하겠어? 저는 그런 식의 궤변에 반대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 당 대표가 막 스타가 되면 안 된다. 가장 무난한 사람이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년 대선을 관리만 잘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더민주에서 계속 이 야당에서 그 온갖 추문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깨끗하고 신선한 사람으로 돼야 그나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민주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바라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뭐 김상곤이 되면 호남 정당이 된다. 야, 송영길도 호남이고 김상곤도 호남인데 송영길 얘기 나올 때는 조용히 있다가 김상곤이 되면 호남 정당 돼? 어디서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어디서 이런 개그지 같은 개젖이나 빨어? 송영길도 호남이고 김상곤도 호남인데 송영길 뜰 때는 가만히 있다가 김상곤이 되면 호남 정당? 어디서 이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끄럽지 않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그 당원 밴드에서 그 여론을 주도한 애들 숫자 세봐. 50명 안 될 거야. 그죠? 지금 더민주 온라인 무슨 밴드에서 막 무슨 추미애 지지하고 있는 애들 걔네 숫자 세봐. 50명 안 될 거야. 밴드에서 막 떠드는 애들 숫자를 명단 한번 작성해봐요. 50명 안 될 거야. 늘 언제나 그렇게 그 50명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쳐. 그 명단 한번 작성해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당선된 다음에 공격할 거리가 많은 사람을 밀어. 항상 그랬어. 2012년에도 그 중요한 대선을 앞둔 그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밀었잖아.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래놓고 한명숙이 당대표 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한명숙으로 안 된다고. 그런 식이야. 자, 그 다음 지금 뭐 문재인을 위해서 추미애를 밀어야 된다. 김상곤은 손학규를 지지한다. 난 그렇게 얘기한 애들이 파문이라고 생각해. 파문이라고 봐. 뭐라고요? 친노친문이 아니라 김상곤이 뭐 손학규를 밀고 있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추미애를 미는 애들은 파문이다. 노무현을 팔고 문재인을 파는 애들이지
진짜 얘네들은 노무현의 뜻이나 문재인의 뜻에 관심이 없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진짜 노무현, 진짜 문재인의 뜻에는 관심 없다니까? 지금 떠든 애들이, 얘네들 아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뒤에 무슨 김종인 잘라야 된다고 떠들었던 애들이 지금도 그거 하고 있죠. 그죠? 필리버스터 연장해야 된다고 떠들고, 그때 뭐 탈당한 애 만에 떠들었던 애들? 그 다음에 뭐, 정청래, 컷오프 했다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던 애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또 있는데?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니까, 필리버스터, 그 다음에 더민주 낙선운동, 또 하나, 김상곤 셀프 공천이라고 지랄했던 애들, 걔네들이 계속 더민주 밴드에서 사고쳐. 그지? 같은 애들이야. 공천 문제 갖고 시비 건 애들.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 국민의당 공천 문제는 침묵한다는 거야. 그죠? 김종인 까대고, 박영선, 다른 더민주 의원들 까대면서, 국민의당에서 이명박의 꼬봉 이태규 이런 애 안 깠잖아. 걔네들의 특징이 그래. 그러면서 지금 가장 치명적인 후보를 미는 거야.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가장 나쁘끄러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야. 그래야 야당을 망치니까. 그래야 야당을 망치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얘네들은 친문 아니에요. 파문이야. 왜? 그때 김종인 그 공천 때 문재인이 김종인은 비례 2번 받을 사람이다라고 떠들었잖아. 막 주장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이? 개무시했잖아. 그래놓고 문재인을 위해서 추미애를 당선시켜야 된대. 지랄? 야! 문재인이 김종인 비례 2번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개무시하고 씹었던 새끼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추미애를 밀어야 된대. 지랄? 야! 야! 정신 차려. 파문들아. 이것들은 노무현을 팔고 문재인을 팔아서 지들 배지에만 관심 있는 거야. 거래를 했겠지. 추미애 밀어주고, 중간에 무슨, 재보선 있을 때 공천 받기로, 뒷거래 한 거야? 정신들 차려. 언제나 그것들이 문제야. 예. 자, 또 누가 왔어? 여러분께 당부 말씀 있어요. 예. 망치 부인한테 혹시 이제 선물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선물을 보내실 때 주소를 저의 집 주소, 저희 집 주소는 쓰시되 전화번호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택배 아저씨가 전화해서 지금 저 택배 배달하겠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생방송 때 택배가 오면 이렇게 방송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받는 사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이제 방송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때 가서 찾아오면 되거든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나 방송 중. 예. 자,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5만 명이 돼야 목요일 날 2시 생방송 합니다. 예. 오늘 자정까지 5만 명이 사드 반대 서명해야 목요일 날 내가 2시에 생방송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 자정에 5만 명이 안 돼 있으면 목요일 날 생방송 없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밤 자정까지 7만 5천 명이 안 되면 부산 생방송 안 할 거야. 부산에, 지금, 원래 이제 내가 5일날 이제 부산에 아프리카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파트너 BJ들 오세요. 그래서 간다 그랬어. 근데 오늘 내가 딱 아프리카에 들어서 보니까 게임 보는 거야. 게임하는 리그를 보는 거야. 나는 그 게임 화면을 읽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근데 그걸 4시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부산에 생방송을 하러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밤 12시까지 75,000명이 되면 내가 이제 부산에 가서 재미없는 그 그 게임이라도 이렇게 4시간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부산에서 길거리 생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목요일 밤에 자정까지 75,000명이 안 되면 토요일 아침에 아프리카 직원들 싹 그 버스로 올라올 때 그 버스 타고 올라와 버릴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부산에서 뭐 오빠 어째? 오빠워치? 오버워치? 미안해요. 무슨 오빠 시계인가 뭔가 그런 이제 무슨 그 게임을 본대. 나는 그 게임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거는 이 끝난 다음에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 목요일 밤 자정까지 75,000명이 안 되면 내가 이제 미안해. 내가 저 영어가 약해서 그런 걸 오버워치? 미안해. 그만해. 너네 자꾸 나 놀리면 안 해. 그래서 오늘 밤 자정 5만, 그 다음에 목요일 밤 자정 75,000, 그 다음에 5일날 밤까지 9만은 돼야 돼. 5일 밤 자정까지, 금요일 자정까지 9만이 돼야 내가 이제 6일날 부산에서 길거리 수다방 하면서 10만을 채우는 거지. 그래야 내가 12일날 성주 촛불 집회에 갈 거 아니야. 성주에서 또 와달라는데 10만 명 못 채우고 가면 내가 무슨 얼굴을 들고 가겠어. 내가 지난번에 성주 가서 연설을 너무 못했다고 우리 사람한테 혼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연설을 다시 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10만 명 서명도 못 받아갖고 무슨 낯짝을 들고 거길 가.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어머 진짜 이제까지 일요일이라고 자막이 되어 있었구나. 아유 우리 시청자들 집중해서 보느라고 미안해요. 화요일이었어요 자막.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협조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오늘 밤 목표는 얼마? 써봐 다 같이. 오늘 밤 자정까지 반대 서명 몇 명 받아야 된다고? 얼마 받아야 돼? 5만. 자 이제 빨리 카톡 프로필 바꾸고 페이스북에다가 글들 쓰고 그리고 이제 아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만 명을 달성을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성주에서 2주 동안 2만 명 받은 거 아니야. 성주에서 2주 동안 2만 명 받았는데 우리가 5일 동안 지금 2만 3천 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일요일이지. 일요일 밤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한 24시간 그리고 한 48시간이 안 됐어. 우리가 지금 48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만 몇 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막 노력하면 그 10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부산에 오버워치 관심도 없지만 내가 갈 거야. 가서 내가 그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이제 생방송으로 서명 몇 명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목 달아놓고 서명 몇 명 했어요?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 내가 이제 방송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오버워치를 물론 열심히 보고 있겠지. 우아한 자세로 보고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는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숫자만 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5일 밤에 9시까지 5일 밤까지 9만 명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6일날 대대적으로 내가 9만 명을 채워주면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안 되면 안 해. 그냥 나 아프리카 차 타고 올라올 거야. 진짜야. 왜냐면 아프리카 차 타고 올라오면 공짜인데 만약에 내가 거기 부산에 남으면 내가 차표를 구해야 돼. 우등고속을 표를 끊어서 내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차표가 없을 수도 있고 KTX나 우등고속이 표가 없으면 못 올라오잖아. 그래서 내가 9만 명이 되면 남고 안 넘으면 올라올 거야. 비행기 끊어드려요? 아니 비행기는 낮에 뜨잖아. 부산에서 서울 오는 마지막 비행기가 얼만데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마지막 비행기가 몇 시야? 내가 이제 부산에서 그 길거리 수다방을 하면 적어도 8시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하고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부산에 그 한 12시부터 4시, 5시까지는 그 이제 실내로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시 넘어서 한 8시까지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9시. 예. KTX나 우등고속이나 비행기나 셋 중에 하나를 타야 되는데 그때 토요일 날 그걸 끊을 수 있냐고. 이 토요일 날 그걸 끊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행기는 또 이 탑승 시간보다 3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 이게 그 작은 그 항공들은요, 저기 뜨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우등고속이나 KTX가 나아. 우등고속이나 KTX가 난데, KTX는 너무 답답해. 그리고 그 자리가 만약에 창가 쪽이면 바깥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 차라리 나는 우등고속이 좋은데, 예, 우등고속이 있을까 모르겠어. 내가 그 차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부산에 남느냐 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자,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래요. 난 그리고 우리 김포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1시간 반이야. 공항 가서 2시간, 그 다음에 비행기 50분, 그 다음에 그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1시간 반. 우등고속이 나아. 우등고속이 더 나아요. 자리 넓고. 자, 그래서 좌우지간 내가 우등고속은 9만 명 채운 다음에 얘기해. 비행기를 탈지 KTX, 이거 봐. 이거 또 내 아줌마라고 너네 지금 너네들 또 나 놀린 거지. 또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는 아줌마들은 딴 얘기하면 정신이 확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9만 명으로 이제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KTX를 타시죠, 비행기를 타시죠, 막 논점을 흐려가지고 나의 정신을 분란시키려는 너네들 죽는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5일날 아니지 6일 자정까지 6만 명 돼야 부산에 남아. 내가 넓게 용서해줘서 내가 그래, 마지막 결정이 이제 그날 부산에서 그 아프리카 버스 출발이 11시인가 10시야. 그러니까 6일 오전 10시까지 9만 명이 되면 부산에 남고, 안 되면 올라올 거야. 여하 이런 중천금, 망치 이런 중천금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만약에 6일날 오전 10시에 9만 명이 안 돼 있으면, 부산 길거리 수다방은 13일로 연기합니다. 예, 부산 길거리 수다방은 13일로 연기합니다. 왜냐? 12일날 내가 성주에서 촛불 집회하고 그날 밤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13일날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하겠다. 근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성주 군민들이 가지 마라 어딜 가느냐, 그럼 내가 또 거기 남아야지.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이야. 이번 주 토요일날 망치 부인의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부산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부산의 그 가스 냄새, 부산 가스 냄새와 부산 미군의 부산 뭐 제8부두의 생화학 실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니까, 일단 제가 이제 목요일날, 만약에 목요일날 방송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부산 어디로 갈까요? 그 부산의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망치 부인이 들어가도 되는 뭐 부산에 있는 뭐 카페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주인이랑 친구인 분이 어느 카페로 오세요. 그럼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저 어느 카페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5시까지는 이제 수다를 떨고, 그 다음에 이제 5시에 나가가지고 8시까지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다라는 게 망치 부인의 계획인데, 망치 부인의 그 부산 시민과의 데이트가 그 부산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이제 망치 부인 다 보러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9만 명이 안 됐다, 그럼 뭐 망자 말짱 황이지. 없던 일이 되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이 망치 부인이 부산 오는 게 싫으면 서명을 안 받으셔도 되고요.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보고 싶으시면 서명을 꼭 받으시면 되고요. 자, 현재 숫자 43,571명? 현재 43,571명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43,000 571분이 서명을 하셨다는데,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12시까지 5만 명 채우셔야 목요일 날 망치부인 방송하고, 목요일 밤 자정까지 75,000 돼야, 예, 그 망치부인이 부산을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8월 6일 날 오전 10시까지 9만 명이 돼야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한다. 너무해요. 왜 이렇게 협박을 하시나요? 내가 언제 협박했어? 협조를 요청한 거지. 내가 협조를 요청한 거야. 자, 배고파. 요즘에 막 당뇨라고, 당뇨에 간 지방간 때문에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뭘 많이 먹으면 방구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 배가 고프네. 예. 그래,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김영란법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자, 이 김영란법 이야기만 잠깐 마저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예. 자, 이 김영란법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김영란법의 핵심은 뭐예요? 맨 처음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야? 100만원 이상의 선물은 뇌물이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 대가를 약속하지 않아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그거는 뇌물로 봐야 된다. 이게 부정부패 척결법이고 김영란법의 원칙이야. 근데 그 얘기는 쑥 사라지고 지금 3만원, 5만원, 10만원 얘기만 남아있어. 누가 만들었어? 언론에서 만든 거야. 언론에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이 10만원, 5만원 이상의 선물은 뇌물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만원 이상의 식사는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고위공직자가 혹은 권력자가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다란 얘기야. 그게 본질이야. 3만원, 5만원, 10만원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3만원, 5만원, 10만원만 막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100만원 이상의 이 선물을 받는 거, 그러니까 가령 골프 부킹, 이게 다 뇌물이 되는 거야. 골프 부킹이 왜 문제예요? 골프를 그냥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내기 골프를 치고 내기 판돈이 억대야. 그게 뇌물인 거거든. 근데 이게 골프 부킹을 누가 예약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 부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사회로 가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은 원칙이 옳아. 그것만 살려두면 돼. 100만원 이상의 선물은 뇌물이다. 그걸 살려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일부러 이 새누리당에서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막 낮춰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피해본다고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100만원 이상 선물 받는 새끼들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김영란 법이 나쁜 법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뭐가 애매한 거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령 공직자 가령 조화를 1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했다는데, 그게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공직자일 때냐, 아니면 자식이 공직자일 때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부패 방지법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 조항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안으로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예, 법안으로서 약간 모호한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김영란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막 언론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다?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 처먹었던 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사실 한 사람이 3만원짜리 밥 먹기 힘들죠. 온 가족이 3만원짜리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누가 그랬다며, 지금 회 1인분이 8만원이다. 한 끼 8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8만원짜리 밥을 처먹으면서 진짜 개젖이나 빨어. 예. 자, 김영란법 얘기는 이 정도로. 예.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이 김영란법을 이슈화시키는 애들의 목적이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 챙겼던 놈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국회를 욕하는 거. 국회의원은 예외다. 아니에요. 국회의원 예외 아니야.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것처럼, 국회의원은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받아도 되는 것처럼 아니라고. 이게 김영란법을 이슈로 만드는 놈들이, 특히 누구냐. 이게 지금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놈들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종편을 보지 말라니까? 종편이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민원인을 만났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민원인을 만나는 거는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라는 거야. 국회의원이 민원인을 만나는 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야. 왜? 국회의원은 민원인 처리하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예외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왜? 지네들이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 처먹고 있었던 놈들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려고. 거기 넘어가실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도 똑같이 법에 적용받습니다. 예. 다만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하는 건 합법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처벌 안 받고 일반 국민만 처벌받는다라는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젖발 종편이야. 이 진짜 종편에서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개젖을 빨아야 돼. 걔한테 가서 젖 주세요 하면 걔들이 꺼져! 이럴 거야. 왈왈! 꺼져! 자, 미안해. 내가 오늘 일요일날 방송하고 하루밖에 안 지나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비가 올라고 그래.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오늘 방송 내용이 좀 후졌어.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 재미없고 내용이 별로였다, 산만했다 싶으면 이건 전부 다 망치 부인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고 감동이었고 새로운 걸 배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3,444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3,000 몇백 명이었지? 3,800명 가까이 보는데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오늘 밤에 설사할지어다. 예.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혹시 후원 못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실까봐 그랬어요. 그 이름 안 불러주셔서 후원하고 싶지 않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소송비를 벌면서 열심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원을 못해서 진짜 미안해요 라고 하시는 님,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후원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생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망치부인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망치부인님 방송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게 됐다.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됐고, 그리고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해야 되죠? 사드 반대 서명하세요. 그런 우리가 서명한다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킬 수 있을까요? 철회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겠죠. 사드 배치 철회를 시킬 수 있다고, 된다고 믿으시면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드 배치 철회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저는 철회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중지 동천이라고, 우리가 모두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까지 미군 못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미군 철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체에 유해한 그 엑스밴더 레이더만 안 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서 무슨 혈맹입니까? 누구를 위한 혈맹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북한 안보 아니에요? 북한을 지켜주기 위한 안보하느라고 사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막아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21세기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썼어요. 이제 21세기 지구 평화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써 나갑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사명을 띠고 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둡시다. 우리 선조들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주의 사드 배치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내일 우리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저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사드같이 위험한 물건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후회 없이 8월 13일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니들 잘 알아도 나는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포기하는 법을 못 배웠어. 자, 망치부인 목요일 낮 2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8월 4일 낮 2시에 생방송할 수 있도록 오늘 밤 자정까지 5만 서명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추천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그리고 우리 그 풍행국님 여비고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 보시면 꼭 응원액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그 파일을 함부로 내리지 못한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액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게요.